EL에 가서 그 프로를 노트 갖고 있는 다운 받았어요? 안 받으신 분은 받으세요. 그 EL에 가면 오늘 EL에 가면 자바 라이브러리 예제 소스라고 해서 앞쪽입니다. 요거 다운 받아가지고 임포트를 하는데 익스 한 다음에 여기서 아카이브 여기 셀렉트 아카이브 파일에서 다운 받으신 것을 선택하면 어디 있냐? 이런 크립토랩 2027이라고 하는 프로젝트가 하나 생겼어요. 거기에 자바 파일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세, 열네, 열다섯, 열여섯, 17개가 있을 거예요. 뭐 이상한 또 그래서 요거를 차례차례 오늘 다 보려고 하는데 노트 그냥 이렇게 보시면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은 자바에서 제공하는 기본 아모 라이브러리를 썼고 그 자바는 그 아모 라이브러리가 그렇게 풍부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든 알고리즘들이나 최신 알고리즘들이 구현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아모 라이브러리, 자바 아모 라이브러리 그 많이 쓰는 게 바운시 캐슬이라고 하는 게가 있어요. 바운시 캐슬. 그래서 여기 가시면 네트워크 거기 밑에 쭉 가시면 JDK 1.5에서 1.8 버전들이 있고 여기에 파일이 2개 있습니다. 요 2개 파일이 필요하고 또 요게 필요해요. 그리고 뭐 이거 참조하고 싶으신 분은 예제 파일들을 참조해 볼 수 있는데 우선 그 우리 지금 제가 드렸던 이클립스에 드렸던 프로젝트가 모든 소스가 제대로 동작하기 위해서는 요 3개를 다운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뭐 맥을 쓰는데 이렇게 다운로드에 가면 있어. 예전에 받아놓은 게 여기에 보시면 BC, PKIX, JDK on 뭐 이렇게 돼 있고 BC Provider, Extension, JDK 이렇게 3개 파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3개 파일을 여러분들이 JDK가 된 옮겨야 돼요. 그래서 맥 같은 데는 라이브러리 밑에 자바 밑에 여기 있어요. 여기에 JRE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여기에 가시면 EXT라는 디렉토리가 있고 그 EXT라는 디렉토리에 요 자르 파일을 3개를 옮겨 넣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요 3개를 그 여러분들 JDK가 설치되어 있는 JRE에 설치되어 있는 JRE의 LIV라는 디렉토리 밑에 이 EXT라는 디렉토리가 있어요. 그 디렉토리에다가 옮겨주시면 이제 클립스. 그래서 요거를 옮겨 놓는다고 끝나는 건 아니고 요거를 요 내용은 그 PPT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자르 파일을 여기로 옮겨 놓고 보면 security라는 디렉토리가 또 있어요. 그 security라는 디렉토리 밑에 자바 security라는 파일이 있습니다. 여기에 열면 여기에 프로바이더가 1번부터 10번까지가 있어요. 10번까지가 있는데 11번에 그 다음에 11번 뭐 여러분들마다 조금 다를 수 있는데 보통 기본적으로 10개가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럼 11번에 org 바운시 캐슬 jc 프로바이더 바운시 캐슬 프로바이더를 넣어주시면 그 BC 바운시 캐슬 라이브러리가 설치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JDK에 같이 설치돼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바운시 캐슬. 그래서 바운시 캐슬 홈페이지에 가서 자르 파일 3개, 기본 2개랑 PKIX라고 해서 그 인증서와 관련된 인증서를 쓸 때 사용 필요한 그런 것이 있는데 걔를 다운받아서 저장하고 요거를 추가해 주시면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그 설명이 들어있어요. 바운시 캐슬을 사용하고 싶으면 여기 가서 최신 프로바이드 파일 다운받아 자바 디렉토리에 GRE11 EXT에 자르 파일 복사하고 GRE11 시큐리티에 있는 자바 시큐리티 파일에 다음을 추가한다. 요거를 그 10번 밑에다가 요걸 추가하는 거예요. 다운받아야 될 파일은 요 3개. 그리고 요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를 더 해야 돼. 자바 사이트에 가서 unrestricted policy 파일을 또 받아야 돼. 그거 그냥 오라클 하시면 요 자바 다운로드 하는 디렉토리에서 쭉 내려가 보시면 뭐가 있냐면 자바 크립토그래피 익스텐션 언리미티드 스트렝스 주리딕션 폴리시 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예전에는 수출이 억제돼 있었어요. 그래서 그 몇 비트 이하의 알고리즘만 이제 외부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데 이제 이걸 설치해야 그 제한 없이 다 쓸 수가 있어요. 그럼 이건 어떻게 다운받으시면 여기 자르 파일이 또 2개가 있어요. 그 리드미 텍스트 파일이 있고 여기 읽으면 설치하는 방법이 있는데 요 2개 파일은 아까 어디 갔어? 좀 갔나? 요 시큐리티 파일 보면 요 자르 파일이 2개 있어요. 그걸 얘 바꿔줘요. 그 다운받은 걸로 바꿔주면 됩니다. 그래서 BC 그 외부 라이브러리를 이게 크립토그래피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자바만 가지고도 자바에서 기본적으로 포함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도 많은 걸 할 수 있는데 그것보다 좀 더 많은 종류의 최신 암호 알고리즘들을 자바에서 사용하고 싶으면 이 바운시 캐슬 것을 써주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설치하는 제가 앞에서 잠깐 떠들 동안 필요하신 분은 설치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네트워크가 느려서 잘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자바는 이런 JCA라고 JCE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그 자바 암호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고, 자기네들은 늘 주장하는 게 자기네들 스스로가 암호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제공이 없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이쪽에서 다른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으면 여기서는 누가 그거를 만들지 간에 추상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레이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BC를 쓸 때랑 자바를 그대로 쓸 때랑 차이점은 어떤 알고리즘을 초기화할 때 프로바이더 이름을 주냐 안 주냐 그 차이예요. 나머지는 동일하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이 JCA라고 하는 애들은 다음과 원리 기반 설계되는데, 알고리즘의 독립성. 그러니까 여러 암호 알고리즘이 하나가 아니라 AES 말고도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들을 이렇게 다 쓸 수 있게끔 해준다는 거고요. 확장성, 새 알고리즘 쉽게 추가할 수 있는 구조이고요. 구현의 독립성, 제공자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 이거는 조금 그런데 어쨌든 간에 BC 거가 있고 다 있는데 그것들을 쓰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고요. 구현 간의 상호 운영이 가능하다. 그래서 내가 자바 기본으로 들어있는 것도 쓰고 BC 것도 같이 써서 혼합해서 어떤 프로그래밍을 하기도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암호 연산을 자바 라이브러리에서는 메시지 다이제스트, 사이퍼, 시그네처, 스큐어 랜덤 맥 5개로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시 함수, 메시지 다이제스트, 사이퍼, 시그네처, 맥은 살펴봤고, 실제 그 수업 시간에 스큐어 랜덤과 관련해서는 다 그렇지만 자바가 아니라 암호 알고리즘 중에 이 스큐어 랜덤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키를 생성하거나 어떤 랜덤 값들을 생성할 때 이 랜덤 값이 실제 랜덤하고 되게 유사해야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컴퓨터로 생성된 어떤 수들은 실제 랜덤할 수는 없어요. 컴퓨터는 그런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실제 랜덤한 값하고 컴퓨터가 우리가 만들어서 사용하는 이 랜덤 값이 서로 구분이 안 돼야 되는 거야. 얘가 진짜 랜덤을 만든 건지 컴퓨터 만든 건지 구분이 안 되게 돼야 돼요. 그래서 스큐어 랜덤.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C나 자바에서 보면 일반적인 랜덤 라이브러리가 있죠. 자바에 보면 자바 util.random이 있고 C는 rand라는 함수가 있죠. 그래서 그 함수로 만약에 이제 암호 알고리즘 쓸 때 그 함수 썼다. 그럼 대법원에 깨져요. 왜냐면 예측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랜드 함수는 그렇게 어떤 암호학적 수준으로 안전한 랜덤 함수는 아니에요. 우리가 게임 만들고 간단한 거 만들 때는 써도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 암호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얘네들을 쓰려면은 메시지 다이제스트 빼고는 키가 필요하죠. 스큐어 랜덤도 빼고 키가 필요한데 이런 키와 관련된 이런 클래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키 페어 제너레이터는 공개 키상을 생성할 때 쓰는 거고, 키 제너레이터는 대칭 키 생성할 때 이제 쓰는 겁니다. 나중에 이제 코드를 보면 좀 더 명확해지고요. 또 파라미터와 관련돼서 이제 그 알고리즘에 따라서 예를 들면 DPL만 하겠다 그러면 군두를 생성해야 되니까 그런 것들 이제 필요합니다. 이것들은 여기서 보지 않고 실제 소스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대칭 알고리즘부터 해시부터 볼까? 해시가 쉬우니까 해시부터 하겠습니다. 간단하네. 아까 해시 함수는 메시지 다이제스트라는 클래스를 써서 사용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메시지 다이제스트. 근데 보통 이제
이 암호 알고리즘 우리 이 라이브러리에서는 뉴를 써가지고 객체들을 생성하지가 않고 그 팩토리 메소드를 써서 생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팩토리 메소드에 그 문자열을 주게 되는데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알고리즘 이름을 주게 돼요. SHA-256, SHA-1 뭐 이렇게 주게 됩니다. 뭐 자바 문서에 가면 제공되는 알고리즘들,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되는 알고리즘을 보시면 AES, DES, 뭐 이런 게 있고요. PV, 이거는 패스워드 기반 암호, 뭐 RC2, 뭐 RSA 이런 게 있고요. 또 모드는 CBC, CCM, CFB, 뭐 CTR. 그러니까 우리가 살펴봤던 게 CBC랑 CTR 요 두 개죠. 카운터 모드, CBC 모드, 그리고 ECB 모드 이런 것들이 있고요. 패딩하는 것들은 뭐 PKC1, PKC5, PKC7은 똑같아요. 그래서 패딩하는 방법들도 다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지나가면 키 어그리먼트로 디페일먼이 있고 ECDH 그 타운 곡선 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좀 보시면 맥은 HMAC, HMAC, SHA-256 이런 것들이 있고요. 메시지 다이제스트는 MD2, MD5, SHA-500까지. 그럼 여기에 보시면 알겠지만 SHA-3는 아직 자바 라이브러리에서 제공이 안 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SHA-3는 캐샵 계열이라고 해서 안 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공하고 있지만 다른 라이브러리에 비해서는 풍부한 제공을 못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어쨌든 간에 거기에서 알고리즘 이름들을 가지고 와서 이제 여기다가 쓰시면 해싱을 할 수 있는 객체를 하나 얻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해시하고 싶은 값을 통으로 업데이트해 줄 수도 있고 여러 번 나누어서 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업데이트를 통해서 쭉쭉쭉 내가 해시하고 싶은 값을 주고 나면 최종적으로 내가 해시 값을 구하고 싶다. 그러면 다이제스트를 부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결과로 바이트 배열을 얻을 수가 있어요. 바이트 배열. 실행해 보면 This is simple message에서 위에 거는 점이 있고요. 밑에 거는 점이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비슷한 문자열이죠. 점만 빼고는. 근데 해시를 하면 256으로 하면 256, 32바이트 값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두 개. 서로 다르죠? 그렇죠? 다 달라야겠지. 그래서 이거 실행해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util에는 제가 그냥 헥스로 요 찍는 그 함수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이거 찍어 볼 때 이렇게 찍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시 값이 다르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두 개의 해시 값이 같은지 여부는 우리가 이제 바이트 어레이를 비교해서 짜서 비교하는 알고리즘을 짜가지고 포문으로 할 수도 있는데 간단하게 함수가 있습니다. message digest is equal 해가지고 바이트 어레이 두 개를 주면 두 개의 해시 값이 같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되어 있는 해시 값하고 내가 요번에 새롭게 생성한 해시 값하고 비교할 때 많이 쓰겠죠. 그래서 두 개를 비교해 보면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들은 주로 이제 이 할 때 여러 가지 예외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try catch로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제가 거의 그 예외들은 무시해 놓았기 때문에 실제 프로그램 할 때는 이제 어떤 예외들이 발생하는지 보고 적절히 처리는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해시는 이렇게 이제 처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크게 이제 놓고 보고 그 다음에 ECB AES AS를 ECB로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보통 제가 메인을 한 4개를 보통 넣어놔요. 그러면 하나씩 그 주석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것부터 잠깐 보시면 자, 이제 대칭키부터 생성을 해야겠지. 이제 암호화하려면 키가 필요하니까 키는 키 제너레이터라는 대칭키는 키 제너레이터를 쓴다 그랬어요. 똑같이 인스턴스 그리고 알고리즘 이름을 줍니다. AES. 그러면 제너레이터를 얻은 거죠. 그럼 얘를 이용해서 generate key 그러면 이제 키가 생성이 돼요. 그러면 이 키를 encoded 하면은 바이트 어레이로 우리가 출력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키를 바로 암호 알고리즘에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 암호 알고리즘에 맞게끔 보정을 해줍니다. 키 스펙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암호 알고리즘을 갖고 오는데 사이퍼를 이용합니다. 그래서 get instance 여기 보시면 AES 알고리즘이 AES 쓴다는 거고 이 슬래시하고 ECB 그러니까 모드는 뭘 쓰겠다. 그 다음 나오는 게 패딩은 뭐 하겠다. 그래서 PKCS 7 패딩 뭐 5 패딩 근데 5나 7은 똑같은 패딩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패딩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내가 요 메시지를 암호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암호할 수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보통 우리가 문자열을 바로 암호하는 게 아니라 항상 바이트 배열을 가지고 처리합니다. 그러면 문자열들을 바이트 배열로 바꾸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get bytes라는 함수 처럼 되니까 바이트 배열로 바꿔서 이제 암호를 하게 됩니다. 사이퍼를 만들었으면 이제 내가 암호할지 녹화할지를 초기화해야 돼. 내가 지금 암호할 건지 그리고 또 어떤 키를 쓸 건지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init 그러니까 사이퍼 객체 다음에 그 다음에 init이라는 걸 통해서 이제 내가 인크립트 모드고 키 스펙을 여기에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이트 어레이로 주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이렇게 그 알고리즘 맞게끔 그 바이트 어레이를 이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요 다음에도 업데이트 여러 번 부를 수 있는데 바로 최종적으로 맨 마지막에는 do final이라는 걸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do final 불러서 하게 되고요. 그럼 암호문이 되죠. 그럼 이 암호문을 복구하면 사이퍼 init 해가지고 decrypt 모드로 써서 키스펙. 근데 보통은 요 밑에 부분은 다른 원격에서 이루어지겠죠. 원격에서 요 파일을 좀 나눠서 구현하시면 그 원격에서 메시지 주고받고 그 암복화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사이퍼 텍스트를 do final로 하면은 클리어 텍스트가 나오고 그걸 키는 128비트 16바이트고요. 이렇게 쭉 되겠고 평문 아까 this is 뭐 이 시크릿 메시지라는 거를 바이트 어레이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이 돼요. 그런데 암호화를 하게 되면 ECB 모드로 암호하니까 이렇게 됐어요. 요만큼 늘었죠.
요만큼 넣은 건 뭐예요? 뭐가 된 거예요? 패딩 된 거죠? 그렇죠? 그 128비트 암호화를 하게 되겠고 항상 입력이 128비트 단위로 해야 돼요. ECB 모드는 어떤 특별한 암호 모드 쓰는 게 아니라 독으로 각각을 암호화하는 방식에서 여기에다가 이제 패딩이 들어가 하나, 둘, 셋, 넷, 다, 7개니까 07, 07, 07이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나오게 되겠고 얘를 복구하면 다시 이게 얻게 되겠고 여기 위에 보시면 요 바이트 어레이를 다시 스트링으로 바꿀 때는 그 스트링의 생성자를 이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바이트 어레이를 뉴 스트링으로 해서 찍어보면 다시 this is a secret message라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암호화 복구와 그러니까 과정이 뭐 메시지 다이제스트든 암호 알고리즘든 비슷한 게 이제 키 생성하는 부분이 있으면 키 생성하고 그다음에 그 알고리즘에 맞게끔 한 번 더 키 스펙이라는 걸로 바꿔주게 되겠고 사이퍼도 이제 내가 어떤 사이퍼를 쓰겠다고 게린스 통해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사이퍼 같은 경우에는 이닛을 통해서 키랑 내가 지금 암호하겠다 복구하겠다를 말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는 update to final 이런 형태로 되겠습니다. 첫 번째 거를 주석 처리하고 두 번째 거를 하는데 아까는 그냥 문자열을 암호화했어요. 왜냐하면 보통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으로 응용어에서는 문자열을 암호화할 경우가 종종 있을 거고 물론 또 바이트 어레이를 암호화할 수도 있겠는데 요번에 ECB 모드의 문제점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보시면 이 평문을 이렇게 3개로 했는데 이 평문이 세 개의 블럭으로 나눠지는데 첫 번째 블럭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블럭이 같죠? 같은 값이에요. 0부터 15까지 쭉 같은 값이에요. 중간에는 다 A로 돼 있고 그러면 이렇게 암호하면은 암호문이 어떻게 될까? 첫 번째 블럭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암호문 블럭이 같아지겠죠? 그래서 실제 해보면 실행을 해보면 이게 평문인데 평문의 첫 번째 평문 블럭 세 블럭이 똑같은 값이에요. 그러면 암호문을 보면 암호문은 3개 블럭이 아니라 4개 블럭이 됐어요. 이것도 맨 마지막 블럭은 왜 필요한 거야? 패딩 때문에 그랬죠. 이 패딩 PKC5나 PKC7의 경우에는 정확하게 배수로 나눠지더라도 한 블럭을 통째로 패딩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가 더 들어간 거고요. 보시면은 첫 번째 암호문 블럭하고 세 번째 암호문 블럭이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ECB 모드의 문제점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요걸 보면 얘가 ECB 모드로 암호한 거면 얘는 첫 번째 블럭하고 세 번째 평문 블럭이 같은 값이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하고 네 번째는 방법을 약간씩 바꿔본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짧은 메시지는 굳이 여러 차례 업데이트로 나누어서 할 필요는 없는데 홈 메시지 이만큼 다 받을 때까지 모아서 처리하기도 힘들 수가 있고
워낙 파일이 크면 한꺼번에 다 메모리로 불러들여서 하나의 문자열이나 바이트 어레이로 만들어서 두 파이널에 제공하기가 어렵겠죠. 그렇죠? 그랬을 때는 이렇게 업데이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부르고 마지막에 두 파이널 한번 불러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물론 이 경우에는 이제 사이퍼 텍스트를 하나 크게 만들어 놓고 여기다가 계속 이제 플레인 텍스트를 나눠서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가면 이 경우에는 이제 또 좀 다른 업데이트 그 메소드를 불러서 그 사이퍼 블럭들을 하나씩 받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체 메시지를 한꺼번에 암호화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암호화 복구화를 하는 겁니다. 오늘 잘 보셔야 제가 숙제를 하나 내드릴 건데, 싫어? 숙제 내드릴 건데, 마침 내가 의도는 안 했는데 요즘 램섬웨어가 창궐 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컴퓨터를 암호화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그 하나 드릴 테니까, 예제 파일 드릴 테니까, 그 자바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그 암복화 파일을 하나 선택해서 그 파일을 암호화하고 그 다시 그거를 하나 만들어 보세요. 근데 그거는 파일에서 데이터를 읽을 때 파일이 클 수 있으니까 좀 나눠서 암복화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요 코드를 조금 잘 보시면 아마 그 부분 만드는 게 수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요 세 번째, 네 번째는 두 번째 예랑 같은데 이제 암호화하는 방법을 두 가지 추가로 설명한 겁니다. 첫 번째는 그냥 부르는 거예요. 두 파일 업데이트. 그런데 얘네들은 이제 업데이트를 이제 두 가지 형태로 해가지고 이런 형태도 있고 저런 형태도 있으니까 보시고 필요한 형태대로 내가 만약에 응용에 쓴다 그러면 그렇게 이제 암복화를 해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CBC 모드를 한번 볼게요. CBC 모드는 똑같은 ECB 모드, 아까 평문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 암호화했을 때 요 두 개가 같았었죠. 근데 지금은 달라지고 있고요. 이 암호문이 64라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얘까지 붙어서 더 늘어나야 돼요. IV까지. 패딩이 된 거 IV까지 해가지고 이 총이 이제 암호문 얘랑 얘까지 해가지고, 만약에 내가 웹으로 데이터를 보내야 된다 그러면 IV까지 같이 줘야 되거든요. 그럼 IV를 이렇게 해가지고 줘야 돼요. 그럼 풀면 되는데, 한번 ECB 모드를 썼을 때하고 어떤 차이가, IV를 내가 직접 생성할 수가 있어요. 근데 굳이 IV를 내가 생성할 이유는 없는데 어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차이가 없죠. 키스펙까지는. 근데 get instance 할 때 아까는 여기에 ECB인데 여기에 이제 CBC가 되어 있죠. CBC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요 이라고 하는 이 슈큐어 랜덤 알고리즘도 SHA-1 PRNG라고 하는 걸 써서 IB 블럭 크기만큼 이런 배열이 있으면 그만큼을 그 랜덤한 바이트로 채워줍니다. 요 넥 바이트라는 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IV를 내가 생성을 하고, 그 IV를 또 이닛 할 때 줄 수가 없고, IB parameter spec이라고 해가지고 parameter spec을 만들어 주시고, 이 암호할 때 아까는 이제 키 스펙만 들어갔죠. 키 스펙만 이제 IB 스펙이 들어가는 형태가 됩니다. 나머지는 똑같고요. 그래서 이제 디크립트 할 때도 같은 IB 스펙을 줘야 되는 거지.
근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따로따로 이렇게 한쪽이랑 다른 쪽에서 할 테니까 하나의 메인에서 암호화 복호하지는 않을 테니까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 코드를 좀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보시면 IB 스펙을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IB 스펙을 안 주면 IB를 알고리즘 내에서 자체적으로 생성해요. 그러니까 굳이 우리가 IB를 생성할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이렇게 IB를 이제 얻어가지고 이 어떤 IB를 암호문의 앞에 붙여서 상대방한테 줘야지 그 상대방이 그래서 여기 IB가 되겠고 복호하는 거를 그 암호문의 첫 번째 부분을 IB 블럭을 여기다가 넣어서 복호할 때는 이런 식으로 해야 되겠죠. 얘한테 줘야 되니까 IB를.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세 번째는 CTS, 사이버텍스 실리 모드인데 이거는 스킵하고 요 다음 네 번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면 이 인풋이 있을 때 인풋의 렌스를 주면 그 출력 버퍼가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필요한 거는 IB까지 추가가 돼야 되기 때문에 IB까지 늘려가지고 요만큼의 버퍼를 만들었습니다. 사이버 텍스트라고. 그러니까 여기다가 아까 나누어져 있던 것을 이제 한꺼번에 다 넣어서 이제 주려고 그래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사이버 텍스트의 첫 번째에는 IB 블럭을 복사해 주고, 그 다음부터는 업데이트 메소드를 불러서 그 나온 것을 이제 요 텍스트에다가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씩, 그 IB 다음에다가 계속 그 암호문 블럭을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같은 경우에 이제 IB 값, 그 다음에 그 값들, 그 다음에 패딩까지 해가지고 이만큼이 이제 생길 테고요. 복호할 때 내가 만약에 이제 암호문을 외부에서 받았다. 그러면 그 암호문에는 첫 번째 블럭에는 IV가 들어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블럭에 IV를 빼서 IB 블럭으로 옮겨놓고 나머지 디크립트 할 때는 이제 그 다음부터 얘한테 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업데이트 할 때 이제 사이버 텍스트 주는데 그 위치는 이제 요 지나간 위치, 요 IB 다음부터 이제 암호문으로 그 업데이트 메소드에 주게 됩니다. 즉 업데이트 메소드에는 IB 값을 안 주게 돼 있어요. IB 값은 별도로 init 할 때 주게 돼 있습니다. init. 예, init 할 때 여기 init 할 때 주게 되어 있다. 우리가 근데 상대방에 전달할 때는 IB를 이제 앞에다 붙여서 줘야 돼요. 뭐 별도로 줄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으니까 내가 CBC로 암호화했다. 그러면 IB를 썼을 거고요. 그 IB를 같이 줘야지만 그 받은 사람이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IV를 앞에다 붙여서 보내고, 그럼 받은 사람은 앞에 있는 먹을 때 업데이트나 디파이널에 넣어서 복호화를 하면 된다. 그래서 이제 하시면 돼요. 그래서 코드를 보시면 되고요. CTR 카운터 모드, 얘도 실행 한번. 실행. CTR 모드도 IV가 필요하고요. IV가 카운터 초기값으로 쓰여지죠. 그래서 요게 IV고 평문이 이렇게 있을 때 암호문이 이렇게 되고 첫 번째와 세 번째가 같지 않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즉 CBC 모드나 CTR 모드는 ECB 모드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을 다 해결한 모드죠. 그런데 이 CTR 모드는 채우기가 필요 없죠. 그렇죠? XOR에서 암호화를 하기 때문에 CTR 모드는 카운터 모드는 이제 채우기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안 늘어났어요. 그렇지만 얘도 IV까지 추가가 되면 한 블럭은 늘어 있습니다. 시도 그 다음에는 연습 문제를 나왔던 셈미 2달러, 셈미 4달러 요 예제를 한번 구현해 봤는데요. 평문이 이렇게 되고 그걸 암호했더니 암호문이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CTR 모드는 채우기가 필요 없죠. 그러니까 암호문하고 평문하고 사이즈가 같은데 실제는 여기에는 이제 IB 값이 하나 빠져서 안 보이는 거고요. 이 암호문을 맨 마지막만 0에서 6으로 바꿨어요. 그랬더니 풀었더니 이제 셈미 2가 아니라 4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코드를 한번 보시면 뭐야? 여기에 셈미 2달러 여기 플레인 텍스트고 그걸 암호화했고요. 그 다음에 나온 암호문이 이거고 원래는 암호문이 이거고 암호문의 맨 마지막을 0x06으로 XOR 했습니다. 0110 이걸로 XOR 해가지고 두 비트를 톡을 시키도록 결과적으로 했죠. 그리고 그 바뀌어진 조작된 사이퍼 텍스트를 풀게 되면 나오는 게 이제 셈이 원래 2달러가 아니라 4달러로 바뀌는, 즉 이제 CBC나 CTR은 그 평문 블럭이 같을 경우에 암호문 블럭은 달라지는 그 장점은 있지만 문제점은 NM 특성을 만족 못 한다는 거죠. 그 공격자들이 조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조작을. 그래서 그 조작을 인증 암호화를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여러 가지 인증 암호화 모드가 있지만 좀 클리어하게 그냥 그 암호 써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AS키, 암호문, 이 맥키, 맥밸류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제 그
코드를 좀 보시면 이 부분은 이제 AS 대칭 키를 생성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키를 이용해서 이제 메시지를 CTR 모드로 암호화를 합니다. 암호화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실제 암호화를 할 수 했고요. 그 암호 결과로 이제 맥값, 암호화에 대한 맥값을 구하기 위해서 HMAC SHA-1을 이용해 가지고 요 맥 설명되어 있지만 init 이 부분은 맥 키를 몇 비트로 할 것인가? 그러니까 160비트로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맥 키는 160보다는 즉 보통의 이 SHA-1을 쓰면 SHA-1의 출력이 160비트예요. 그럼 그 맥 키는 160비트보다는 커야 된다. 그러니까 최소 160비트는 돼야 된다라고 하고 HMAC SHA-1은 512비트 단위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512비트보다 커지면 의미가 없어진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160에서 512 사이면 되는데 실제적으로 생각해 보면 대칭키니까 160비트면 충분히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그거보다 큰 키를 쓸 필요는 없고요. 160 해가지고 맥 한 다음에 그 맥 키로 맥값을 암호해서 이제 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를 해서 맥값을 계산하고 있고요. 근데 그 아웃풋을 아까처럼 조작했습니다. 그 암호문을 맨 마지막 거를 조작 다시 맥값을 계산하게 되면 틀리겠죠, 서로. 그래서 틀리게 될 거고 풀면 셈미 4가 나오겠죠, 여전히. 그래서 풀리긴 한데 우리는 그것이 조작됐다는 것을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맥값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CBC 모드가 됐던 그 CTR 모드가 됐던 이 모드로 해서 메시지를 암호해서 주는 것만으로는 안전하지 못하고 그걸 줄 때 맥값까지 계산해서 같이 줘야, 즉 비밀성도 보장하고 무결성도 같이 제공해 줘야지만 안전하게 비밀 통신을 할 수 있습니다. 공격자들이 조작을 못하니까. 그리고 조작했을 경우에는 그 조작된 사실을 맥값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되겠고, 코드가 깔끔해서 보시면 별로 이해하는데 어렵지 않을 거고 응용하는데 힘들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터넷 뒤져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코드들이 나오는데 상당히 이해하기 어려운 코드들도 많아요. 근데 제가 드리는 이 코드는 이해하기는 쉬워요. 한번 인터넷 검색한 거랑 이 코드랑 비교를 해보시면 어떤 코드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쉬운지 알 수 있고요. 잠깐 쉬었다가 이제 공개키 쪽에 부분들을 설명드릴게요.